집에서 밥만 축내는 노인네 주제에 제 검사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나이 먹고 이것도 못해요? 찰싹 살이 터질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40평 고급 아파트 거실을 갈랐어요. 제 왼쪽 볼이 화끈거리며 고개가 옆으로 꺾여 돌아갔죠.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수모를 당해본 적이 없었는데 하필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젖을 먹여 기른 아들 손에 맡고 있었거든요. 밥만 축내는 주제에 이것도 제대로 못해요? 45살 된 제 아들 민수가 저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가진 그 남자의 목소리엔 차가운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어요. 한때 제 품에서 젖을 먹고 자랐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저를 마치 집안의 골칫거리이자 부담스러운 짐짝 취급하고 있었죠. 제 발치에는 깨진 고급 찻잔 조각들이 하얗게 흩어져 있었어요. 사돈 어른께 대접하려고 정성스럽게 우려낸 차가 바닥에 엎질러져 진한 갈색 무릉덩이를 만들고 있었고요. 70살 나이에 손이 떨려서 실수한 건데 민수는 그것조차 용납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차가운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지? 사돈 어른 앞에서. 며느리 혜진이가 손뼉을 치며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명문대 의대를 나왔다고 늘 자부하는 그 여자의 하얀 얼굴엔 속 시원하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평소에 저를 얼마나 눈엣가시로 여겼는지 이제야 그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값비싸 보이는 샤넬 정장을 차려입은 그녀는 마치 승리자라도 된 듯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완전히 망신당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 나빠하시는지 정말 몰라요. 혜진이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신경질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제가 이 집에 있는 것을 못마땅해 했거든요.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함께 산다는 걸 부끄러워하기까지 했어요. 사돈 이 회장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꼰 채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을 운영하는 그 남자의 입가엔 비웃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이미 예상했다는 듯 전혀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의 시선은 마치 하찮은 구경거리나 보듯 차갑고 무관심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들에게 맞은 뺨을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뜨거운 수치심이 가슴을 짓눌렀고 목구멍까지 올라온 눈물을 간신히 참았어요. 이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신세라 함부로 내 감정을 드러낼 수도 없었거든요. 그저 고개만 푹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깨진 찻잔 조각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조각이 손가락을 베어도 아프다는 소리 하나 낼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조심성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으시네요. 사돈 어른께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민수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그 말투엔 더 이상 아들로서의 존경이나 사랑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죠. 그저 귀찮고 부담스러운 존재를 대하는 차가운 시선뿐이었어요. 한때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하며 제 품에 안겼던 그 아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제가 방문을 잠그고 걸었던 전화 한 통이 그들의 화려했던 30년 커리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심판의 서막이었다는 거리요. 저는 그저 평범한 70살 할머니가 아니었거든요. 지금부터 오만했던 검사 아들이 어떻게 검사복을 벗게 되었는지, 권력과 돈만 믿고 살았던 가족들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는지 그 생생하고 적나라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사실 저희 가족이 이렇게 된 건 3년 전부터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골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아들 민수는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나 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서울로 올라오세요. 혼자 계시기 불안해서요. 처음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어미 생각을 해주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민수가 부장검사로 승진하면서 주변에서 효자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던 거였죠. 검사님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더라. 이런 소문이 퍼지면 인사고과에도 좋고 나중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때도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었어요. 물론 그땐 저도 몰랐지만요. 서울 강남에 있는 민수네 집은 정말 컸습니다. 40평이 넘는 아파트의 거실만 해도 제가 살던 시골집 한 채만 했어요. 고급 가구들로 번쩍번쩍 꾸며져 있었고 벽에는 민수가 받은 표창장들과 혜진이의 의사 면허증이 금태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죠. 며느리 혜진이는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키도 크고 예쁘게 생겼는데 언제나 명품만 걸치고 다녔죠. 처음 만났을 때는 저한테도 정중하게 인사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노인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샤워 자주 하셔야겠어요.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저는 매일 씻는데도 계속 그런 소리를 했어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저를 소개하는 것도 꺼려했죠.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한두 달은 그래도 아들다운 모습을 보였는데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는 피곤하다며 인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주말에도 골프니 모임이니 하면서 집에 거의 없었고요.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밖에 나가시면 혜진이가 걱정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나가는 걸 은근히 막았어요. 동네 아줌마들과 어울리는 것도 시장 가는 것도 다 귀찮아했거든요. 저는 점점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혜진이의 아버지인 이 회장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 정의법무법인을 운영하는데 그 위세가 대단했거든요. 국회의원들이나 대기업 회장들과도 친하게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사돈 앞에서만 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꼬박꼬박 존댓말에 허리까지 숙이며 비굴하게 굴었죠. 장인어른, 말씀만 해주시면 뭐든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이 회장이 한번 오겠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집안을 뒤집어 엎으며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였어요. 이 회장은 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인사를 해도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고 마치 제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혜진이도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점점 더 저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했죠. 어머니, 아버지 오실 때는 방에 계세요. 불편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를 격리시키려 했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조차 그들에게는 눈엣 가시였나 봅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고 드디어 그 운명의 날이 찾아왔던 거예요. 이 회장이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저녁을 함께 하자고 했던 그날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 집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제 자신을 느꼈어요. 처음엔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 적응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거든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눈치 보기였어요. 혜진이가 기분이 어떤지, 민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죠. 화장실 가는 것도, 부엌에서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특히 혜진이는 제가 부엌에 들어가는 걸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리할게요. 어머니 음식은 좀 짜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말하지만 속뜻은 뻔했죠. 제가 만든 음식은 먹기 싫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거나 거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견디기 힘든 건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였어요. 혜진이는 제가 마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우리 집 멀죠? 신혼 때부터 여기 살고 있는데 정말 만족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저에 대한 언급은 일절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잠깐 외출하셨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죠. 저는 방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는데도 말이에요. 민수도 점점 달라졌어요. 승진에 대한 욕심이 커질수록
집에서도 신경이 날카로워졌거든요. 제가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만 크게 해도 짜증을 냈어요. 어머니, 저 내일 중요한 재판 있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면서 리모컨을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 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 주제에 뭔 소리를 하겠어요. 가장 심했던 건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기침이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혜진이가 정말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병원 가보세요. 우리 집에 바이러스 퍼뜨리면 안 되잖아요. 의사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할 말이 아니었죠. 차라리 제가 약 처방해 드릴게요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하지만 혜진이는 저를 마치 병균 덩어리라도 되는 것처럼 대했어요. 그 무렵부터 제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부담스럽다는 뜻을 내비쳤거든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비가 장난 아니에요. 어머니 드실 것도 따로 사야 하고 용돈도 드려야 하고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이 집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용돈도 최대한 아껴 쓰려고 했고 먹는 것도 줄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엔 그것도 모자랐나 봅니다. 혜진이는 친구들과 통화할 때 저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냈어요. 시어머니랑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친구들은 다 분가해서 사는데 우리만 이상하게 같이 살고 있어. 이런 소리를 제가 다 들리는 거실에서 대놓고 했어요. 저는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민수와 혜진이가 나누는 대화였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여보, 어머니 문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버지도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참아보자. 아직 내가 승진할 때까지는 효자 이미지가 필요해.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이는 줄 알았어요. 결국 저는 민수의 출세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거였죠. 그날부터 저는 이 집에서의 제 처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그저 필요에 의해 참아주고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렇게 서로 속마음을 숨기고 살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회장이 민수에게 중요한 제안을 할 거였죠. 그 제안이라는 게 정말 어이없는 내용이었어요. 민수야, 이번에 우리 로펌에서 맡은 대형 건설사 사건 있잖아. 검찰 수사가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네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 회장의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했어요. 법조인이 이런 부탁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민수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장인어른,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대답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정의를 위해 검사가 되겠다고 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권력과 이익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민수와 이 회장의 만남이 잦아졌어요.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가고 평일 저녁에도 회식이라는 명목으로 자주 만났죠. 혜진이는 그런 남편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여보를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앞으로 승진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이런 식으로 얻은 성공이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더군다나 민수의 표정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어느 날 밤 민수가 술에 취해서 들어왔는데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이건 정말 아닌데.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고 했지만 저한테는 말할 리가 없었죠. 대신 혜진이한테 가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이 회장이 민수에게 자신의 별장을 사용하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제주도에 있는 수십억짜리 별장을 아무 대가 없이 쓰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장인어른이 우리 가족 휴가용으로 쓰라고 하셨어요. 정말 감사하죠? 혜진이가 신이 나서 저한테 자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인데
분명히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그 이후부터 민수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어요. 늦은 밤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누군가와 심각한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그거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걸 보면 분명히 직무와 관련된 일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는 알 수 없었죠. 더 심각한 건 민수가 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체면상 예의는 지켰는데 이제는 아예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장인어른 댁에 가족 모임이 있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이런 식으로 대놓고 저를 배제했어요. 가족 모임인데 저만 빼고 가겠다는 거였죠. 혜진이도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모시고 가면 불편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조용한 자리를 좋아하시거든요. 결국 저는 혼자 집에 남겨졌어요. 그들이 떠난 후 텅 빈 집에 앉아 있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내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말이에요. 그때 문득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순자야, 사람은 끝까지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거야.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속은 모르는 거고, 약해 보여도 실제로는 강할 수도 있는 거란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저도 그동안 제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내던 중에 드디어 그 운명의 날이 찾아왔어요. 이 회장이 중요한 발표가 있다며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한 거였죠. 드디어 그 운명의 저녁이 찾아왔어요. 이 회장이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우리 집에서 저녁을 함께 하자고 했거든요. 민수와 혜진이는 며칠 전부터 난리가 났어요. 집안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며 청소하고 비싼 음식들을 준비했죠. 어머니,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제발 실수하지 마세요. 혜진이가 저한테 못을 박듯 말했어요. 그 표정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마치 저를 시한폭탄이라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최대한 조용히 있으려고 마음먹었어요. 부엌 구석에서 간단한 밑반찬이나 준비하고 저녁에는 일찍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하지만 민수가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함께 식사하세요. 장인어른께서 가족끼리 모이는 자리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불안했어요. 이 회장이 저를 좋게 봤을 리가 없는데 왜 갑자기 가족 식사를 하자고 했을까 싶었거든요. 저녁 6시 이 회장이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더 위압적인 모습이었죠.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눈빛도 더욱 차갑고 날카로워 보였어요. 민수는 현관부터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맞이했습니다. 장인어른 어서 오세요. 오늘 좋은 소식 들려주신다니 정말 기대됩니다. 식탁에는 정말 호화로운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한우, 전복, 참치회까지 평소 같으면 특별한 날에나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죠. 혜진이가 며칠 동안 준비한 게 보였어요. 처음 1시간 정도는 무난하게 지나갔어요. 이 회장이 민수의 승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민수야, 이번에 대검찰청에서 자네를 주목하고 있다던데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혜진이도 옆에서 신이 나서 박수까지 쳤죠. 저도 아들의 성공 소식이니까 기뻤어요. 그런데 이 회장의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주변 정리도 해야 하는 법이지. 그 말을 하면서 이 회장의 시선이 저한테 향했어요. 차갑고 불쾌한 눈빛이었죠. 민수와 혜진이도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차라리 방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일어서면서 실수로 테이블 다리에 발이 걸렸어요. 그 바람에 제가 따라 놓은 찻잔이 기울어지면서 차가 이 회장의 바지에 쏟아진 거예요.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고급 정장에 얼룩이 생겼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급하게 냅킨을 집어서 닦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회장이 제 손목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됐어요. 손대지 마세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차갑던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혜진이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수도 이 회장의 눈치를 보더니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조심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으시네요. 장인어른께 얼마나 죄송한지. 이 회장이 냉소적으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민수야, 이제 좀 알겠지? 내가 왜 주변 정리 이야기를 했는지 말이야.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가 눈에서 번뜩였죠. 그리고는 저를 향해 다가오면서 소리쳤어요. 밥만 축내는 주제에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요? 그 다음 순간이었어요. 찰싹 민수의 손바닥이 제 뺨을 강하게 내리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고 뺨이 화끈거리며 귀가 멍했어요.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이 회장과 혜진이는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평생을 위해 살아온 그 아들이 저한테 손을 들다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들에 대한 마지막 희망과 사랑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방문을 잠그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뺨이 아직도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거든요. 내 아들이 저한테 손을 들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분노였죠. 그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침대 밑에서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가방을 30년 만에 처음 여는 거였죠. 안에는 제가 평생 모아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가장 위에 있던 건 남편의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 법무부 차관 시절의 모습이었죠. 그 밑에는 제 명함들이 있었어요. 대한변호사협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순자, 법무부 산하법조인 제육성재단 이사 김순자. 이런 명함들이 수십 장 들어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엔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판사로 일했었거든요. 남편과 결혼한 후에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여성 법조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일했었고요. 특히 법조계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법무부 차관까지 오르면서 저희 부부는 법조계의 실력자로 통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모든 걸 정리하고 조용히 살기로 마음먹었었죠. 민수에게도 제 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판사 출신이고 법조계에 인맥이 있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서 한 번호를 찾았어요. 제 후배로 지금은 대법원 판사로 일하고 있는 박정민 판사의 번호였죠. 한밤중이었지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정민아, 나야 순자. 선배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정민이의 목소리에 놀람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희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거든요. 정민아,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김민수라는 사람 알지? 아, 김민수 부장검사요? 물론 알죠. 그런데 왜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내 아들이야. 전화 너머로 정민이의 숨소리가 멈추는 게 들렸어요. 네, 선배님 아들이 검사라고 하셨나요? 그런데 왜? 긴 얘기야. 그런데 그 아이가 요즘 좀 이상한 일들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아. 이 회장이라는 변호사와 관련해서 말이야. 이 회장 정의법무법인 대표, 이 회장 말씀이세요? 정민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그래, 바로 그 사람이야. 혹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어? 선배님, 그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할 인물이에요.
지금 검찰에서 내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이 몇 개나 있거든요. 대형 건설사 비리 사건, 정치인 로비 사건, 모두 그 사람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수가 정말 위험한 사람과 엮여 있었던 거였죠. 정민아, 내 아들이 그 사건들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조사 좀 해봐 줄 수 있어? 선배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 정말로 연루되어 있다면.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해야겠어. 그 순간 제 목소리는 예전에 그 날카로운 판사 시절의 목소리로 돌아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법조계 인맥들을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연락한 건 검찰 내부 감찰 담당인 최윤호 부장검사였어요. 저와 남편이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윤호야, 내가 심각한 제보를 해야 할 것 같아. 서울중앙지검 내부에 문제가 있어. 윤호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자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회장과 민수 사이의 골프 모임, 제주도 별장 사용, 그리고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낱낱이 털어놨거든요. 선배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당장 내사에 들어가야겠어요. 그 다음엔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실에도 연락했어요. 저와 남편이 예전에 도움을 준 적이 있는 김영수 의원이었죠. 의원님, 법조계에 큰 비리가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주셨으면 해요. 김영수 의원은 즉시 관심을 보였어요. 요즘 검찰 개혁이 화두인데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국정감사에서 큰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한편 민수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출근했어요. 어젯밤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미안함도 없는 것 같았죠. 오히려 혜진이와 함께 이 회장의 칭찬을 받았다며 기뻐하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아버지가 어제 정말 만족해 하셨대요. 이제 승진은 확실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바로 그날 오후에 검찰 내부 감찰팀이 민수의 사무실에 들이닥쳤거든요. 김민수 부장검사님, 내부 감찰 조사가 있겠습니다. 협조 바랍니다. 민수는 처음에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깨달았죠. 이 회장과의 모든 만남, 제주도 별장 사용, 골프 모임 등이 하나하나 조사 대상이 되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회장도 같은 시간에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정의법무법인에 국세청과 검찰 합동수사팀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 회장, 대형 건설사 비리 연루 의혹으로 수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골프 접대 의혹 조사. 언론에서 연일 보도가 터져나왔어요. 민수의 이름은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었죠.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혜진이가 울면서 친정에 전화하고 민수는 하루 종일 변호사들과 통화하며 수습책을 찾으려고 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어제 아버지 앞에서 망신을 당하더니 바로 이런 일이. 혜진이가 저한테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있었어요. 아직 진짜 이야기는 시작도 안 했거든요. 일주일 후 민수는 검찰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곧이어 수사 대상자로 지정되면서 자택대기 명령이 내려졌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골프 몇 번 친 게 뭐가 문제라고? 민수가 억울해하며 소리쳤지만 조사 결과는 참혹했어요.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각종 접대와 특혜들, 그리고 그 대가로 수사 정보를 제공한 정황들이 하나씩 드러났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 회장이 연루된 대형 비리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온 거였어요. 정치인 로비, 기업 특혜, 탈세 등 수십 개의 혐의가 밝혀졌죠.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민수가 제공한 내부 정보가 있었어요.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리한 합의를 위해서 민수를 이용했던 거였죠. 결국 민수는 직위해제되었고 검찰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생겼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거든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민수는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직권남용, 술해, 기밀누설 등 여러 혐의로 말이죠. 이 회장은 더 심한 처벌을 받았어요. 징역 5년의 벌금까지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걸 잃었거든요. 혜진이는 민수가 구속되자마자 이혼 소송을 냈어요. 재산 분할도 제대로 못 받고 친정으로 돌아갔죠. 저한테는 인사말 한마디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가정을 파탄냈다면서 주변에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닌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아파트에서 나와서 작은 원룸을 얻어 살고 있어요. 비좁지만 마음만은 정말 편해요. 더 이상 눈치 볼 일도 없고 누구 앞에서 작아질 필요도 없거든요. 가끔 민수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요. 처음엔 원망하는 내용이었어요. 어머니,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가족인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어머니를 때린 그 손으로 어떻게 정의를 노렸는지. 이런 내용의 편지가 오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미워하려고 해도 결국 제가 낳아 기른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용서할 생각은 없어요. 진정으로 뉘우치고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때 생각해 볼 거예요. 요즘 저는 새로운 일을 하고 있어요. 여성 변호사들을 위한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젊은 여성 법조인들이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상담해주는 일이에요. 선배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런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후배들이 이런 말을 하면 뿌듯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낄 때 보람을 느끼거든요. 가끔 예전 집 앞을 지나가 볼 때가 있어요. 이제는 다른 가족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 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오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요. 저희도 한때는 그런 행복한 가족이었는데 싶어서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령 그게 내 아들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민수가 출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시 만나게 되겠죠. 그때 정말로 변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는 다시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기다릴 생각이에요. 지금 저는 정말 자유로워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이런 삶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대우받을 이유는 없다는 거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부모는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